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올해는 좀 가계부도 좀 쓰고 돈 좀 모아보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머릿속에 생각만 있고 뭔가 실천 안 해서 그래요.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제가 지금부터 4단계를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요 4단계를 꼭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A도 사고 B도 사고 C도 사고 이런 게 분산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5억 정도 가지고 퇴직을 한 60세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한 달에 생활비를 350만 원 지금 화폐 가치로 몇 년 버틸까 계산을 해보니까 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새해를 맞이해 특별한 머니 트레이닝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 국민을 돈으로 혼쭐 내면서 이 자리까지 온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말에 무거운 소식이 조금 많았는데요. 새해가 됐으니까 그래도 또 한 해 계획을 좀 세워보고 그러실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질문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네. 생활비에서 그동안 머니 트레이너님이 지금 당장 없애야 할 10가지 항목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급한 3가지 먼저 꼽아주시자면. 뭐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10가지라는 게 굉장한 과소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인데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는 거는 이제 주거 비용 그리고 차량 그리고 여행 이 3가지가 좀 상위에 올라 있었던 순위거든요. 최근에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다 보면은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신년 차가 나오면서 전년도에 생산됐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에는 많은 분들이 차 좀 바꿀까 올해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굉장히 그 광고나 마케팅이 많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본인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물론 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게 굉장히 자기 미래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차를 사실 계획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차는 그냥 차 한 번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차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미래 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작년도에 팔린 차가 소렌토라는 기아 자동차인데 3,96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유지비를 감가까지 따지면 120-30만 원 정도는 매달 유지비가 나가요. 그러니까 월급 300인 분이 만약에 소렌토를 용기 내서 사면 월급이 그날부로 170만 원 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차는 좀 본인 소득의 6개월 이내 되는 걸 좀 하자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해외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해도 이제 많이들 가실 텐데 그 해외 여행의 비용이라는 걸 제가 연소득의 5%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왜 5%냐 자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셔서 오늘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365일을 우리가 1년 동안 살잖아요. 사실 우리가 휴가지나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퍼센테이지로 여러분 계산 안 해보셨죠? 보통 보면 한 2% 정도 되거든요. 2-3%.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행을 가서 휴가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뭐 열흘, 뭐 더 많으면 열흘 좀 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내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5%라는 거는 휴가지에서 보내는 2% 날짜에 5% 비용을 쓰라는 거니까 사실 그거 자체가 플렉스예요. 근데 그걸 막 넘어서서 막 10%, 15%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월급을 쓰겠다. 요거는 사실 재정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난 정말 뭐 유럽 여행도 가고 싶고 뭐 미국도 여행 가고 싶고 이러면 그 예산을 잘 세이브 하셨다가 계획하셔서 가셔야 돼요. 그걸 좀 연초에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비용인데 최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서울 수도권에서 그 우리가 전월세라든지 이런 계약 중에 임차 계약 중에 절반 이상이 월세 계약이었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전세가 인기가 없고 월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거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 소득의 15%를 넘는 비용을 주거 비용에 써버리면 내가 한 달에 월급 300 타는데 내가 월세로 막 70, 80 낸다. 그러면
사실 본인도 마음이 좀 불편하시긴 하겠는데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어떤 사람은 내 집을 사서 이자를 70, 80 내는 거와 내가 그냥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월세를 70, 80만 내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비용 이사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좀 감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만 하시면 2025년도에 충분히 여러분들 계획하신 만큼 그래도 돈을 모으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이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소비 줄이기 한 4단계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올해는 좀 제대로 가계부도 좀 쓰고 돈 좀 모아보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요 결심이 행동으로 안 이어지는 이유는 머릿속에 생각만 있고 뭔가 실천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제가 지금부터 4단계를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요 4단계를 꼭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총량 저축을 정하는 겁니다. 자, 올해 받게 될 연소득, 뭐 프리랜서나 아니면 자영업자 분들은 내가 올해 얼마 벌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평균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서 몇 %를 저축할 건지. 요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1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저축 금액이 정해졌다. 예를 들면 내가 올해 뭐 한 2천만 원은 좀 어떻게든 세이브 해보자. 자, 그러면 한 달에 163만 원 정도인데 이 163만 원을 어떻게 저축할 거냐가 2단계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163만 원이라는 똑같은 금액을 12달로 정기 적금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매달 월급이 달라져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한 100만 원만 정기 적금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보너스 나올 때 한 700, 800만 원 보너스 중에서 일부를 예금을 하겠다. 그러니까 방법은 정기 적금 12달로 하는 방법과 정기 적금과 보너스 나올 때 정기 예금을 묶어서 하는 방법 이런 게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본을 모았으니까 이제는 너무 저축만 하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나스닥이나 S&P 500의 ETF를 뭐 꾸준히 저축하듯이 하겠다. 그러면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이렇게 정하셔서 저축 방법을 정하는 게 2단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저축 금액이 딱 정해지고 남는 금액이 바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쓰다 보면 돈이 모자라. 그럼 결국 저축을 또 헐어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정기 소비 예산 만들기가 3단계예요. 정기 소비 예산. 정기 소비라는 건 뭐예요? 매달 계속 반복되는 소비.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비정기 소비 예산을 짜는 겁니다. 자, 비정기 소비 예산이 왜 중요하냐? 자, 저축도 딱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매달 쓰는 돈도 어떻게 할 건지 예산 만들었어. 근데 갑자기 이벤트가 생기고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갑자기 명절을 세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계획대로 또 안 되네. 그리고 또 저축하던 걸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기 소비 예산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명절, 여행, 자동차 보험료, 뭐 겨울옷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계절에만 나가는 그런 비용들을 따로 통장을 만드셔야 된다. 자, 그래서 1단계는 총량 저축 금액 정하기였고요. 2단계는 바로 저축 방법 정하기. 3단계는 정기 소비 예산을 만드는 거고요. 4단계가 이제 비정기 소비 예산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2025년도가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요 4단계를 꼭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서에서 이제 1억 모으기를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잘못된 경제 개념이 4가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4가지가 어떤 것일까요? 경제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4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미국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최근에 너무 불장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뭐 사실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산 투자라는 게 이 첫 번째 잘못된 개념이 그러니까 내가 A 종목만 사면 A 종목이 혹시 떨어졌을 때 내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니까 A도 사고 B도 사고 C도 사고 심지어는 ETF는 뭐 거의 모든 종목을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분산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분산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위험 자산에 넣는 금액의 3배만큼의 예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한 2,500만 원 정도를 주식 시장에 넣고 싶다.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7,500만 원의 예금이 있느냐? 그 7,500만 원 정도 예금이 있는 사람이 2,500만 원 주식시장에 넣었다. 그러면 그거는 분산 투자가 맞죠. 근데 나는 가진 돈이 딱 2,500밖에 없어. 근데 요거를 주식시장에 넣고 싶은데 이거 저기 불안하니까 A부터 Z까지 다 사자. 그거는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 경제가 작년에 좋다는 얘기를 뭐 증권회사에서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적인 그 주식시장에 좀 약간 오버슈팅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A부터 Z까지 모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분산 투자는 우선은 안전자산과의 분산 투자다라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잘못된 경제 개념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시면서 나중에 나도 언젠가는 나가서 내 일을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자영업 같은 거 하면 과연 그 소득이 임대료 내고 뭐 예를 들면 뭐 인건비 내고 남는 수익 그게 과연 내 걸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만 하다 보면 저 어떤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면은 뭐 한 달에 뭐 임대료 얼마 나가고 얼마 정도 인건비 나가고 남는 거는 다 본인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업소득 전부가 다 여러분 게 아닙니다. 요게 좀 잘못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 금액이 다 회수될 때까지는 사실은 수익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뭐 예를 들면 자영업을 시작했다. 그 1억이 다 회수가 돼야 수익이 생기는 거지. 인건비 내고 임대료 내고 뭐 전기료 내고 다 각종 비용 빼고 이달에 500만 원 들어왔네. 야, 내가 이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낫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설사 1억을 다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500만 원 안에는 새롭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 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사업 소득이 다 내 거가 아니라는 거. 요게 이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경제 개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노후 준비에 대한 약간 잘못된 경제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노후가 안정될까? 얼마가 있으면 될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자산의 수익률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내 노후 준비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정도 가지고 퇴직을 한 60세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한 달의 생활비를 350만 원, 지금 화폐 가치로 350만 원을 매달 써야 됩니다. 자, 5억을 가지고 350만 원을 매달 뽑아서 쓰면 4,200만 원이나 뽑아 써야 되기 때문에 5억이 만들어내는 자본소득 갖고는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원금을 좀 갉아먹어야 되거든요. 몇 년 버틸까 계산을 해보니까 세후 수익률, 그러니까 안전한 예금으로 3% 가정을 했을 때 74세까지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0세 때 5억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컨디션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14년밖에 못 버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익률이 3%라서 그런가 보다. 좀 우리가 위험자산 같은 거를 좀 투자해서 조금 머리는 아프더라도 좀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해서 수익률을 한 2배로 올려보자. 뭐 한 6% 정도 수익이 나면 어떨까? 그래도 4년밖에 증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78세까지밖에 못 버텨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2배나 올렸는데 고작 4년밖에는 안 늘어나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뭐 최근에 주식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은 뭐 10% 20% 쉽게 낸 분들도 있지만 이게 매년 그렇게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러면 수익률은 3%라고 하더라도 매달 옛날만큼 400, 500, 600은 못 벌지만 한 150만 원만 좀 슬로우 워킹을 해서라도 번다. 뭐 150만 원이라면 상당히 뭐 고소득은 아닌데 그냥 내가 좀 은퇴 시기를 조금 늦추면서 소위 말하는 좀 소일거리를 하면서 150을 조금 즐겁게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버티는가 계산해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86세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74세보다 무려 12년 정도를 우리가 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효과가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은퇴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옛날만큼 높은 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사회활동을 연장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노후 준비의 자세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수익률을 높이는 게임에만 몰두가 돼 있으면 사실은 노후 안정은 좀 제한적이다. 요게 이제 잘못된 경제 개념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월급은 100%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내 돈 내산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소득이라는 거는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잖아요. 근데 소비는 거의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소득의 월급의 100%가 다 여러분 거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도 일부만 여러분 거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경제 개념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도 돈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여러 보도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집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집값은 말이죠. 경기와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리가 더디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출을 그 집의 30% 이내 정도로 받아서 살 수 있다면